많은 분들이 거의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다 편집될 내용을 얘기를 아니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만군 박사님 모시고 방망이 좋아봐요. 근데 나를 이런 패륜적인 존재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폭력적인 본능을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내가? 형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 형이 원래 사람은 그 동족 혐오라고 하잖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싫어해요. 방망이 줘봐. 이거 봐 모욕적이잖아. 근데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 거의 없다를 만나시는 분들 많이 놀랍니다. 제가 저렇게 지적인 면이 있어. 가만 있어봐. 이거 봐.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한다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만군 박사님 만나고 지적인 면을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족 혐오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생방송 마치고 편의점에 가서 또 이렇게 커피 셔틀을 시키더라고요. 거의 없다가 가서 저 아이스 커피를 사와라 뭐 이랬고 새끼 PD마저도 심지어 뭐 가서 커피 따뜻한 걸로 사와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사다 준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말하는데 왜 누가 중앙일보 출신 아니니까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고 가면 안 돼. 사실이지. 가짜 뉴스를 남발합니까? 큰일 날 사람이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건 형이 거짓말했다는 거지. 커피를 사왔는데 그 와중에 동족 혐오를 이제 만건 박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MBTI가 똑같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대. 야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드문 MBTI고 저는 이제 만건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MBTI 특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대. 그래서 그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김만곤 박사님은 그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고 공부를 이만큼 해서 그다음에 그걸 강의로서 저술로서 풀어내고 있는데 이론적 토대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썰을 풀고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썰을 푸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사주가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사주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을 잘한다. 무섭다. 야 MBTI와 사주가 과학이야 이 정도야. 거짓말을 잘하고. 근데 내가 이명박과 다른 점은 나는 그렇게 사익 추구를 잘 못해요. 거짓말하네. 바로 거짓말하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김만권입니다. 이게 월간이 될지 연간이 될지 아니면 시즌제가 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클릭에 달려 있습니다. 클릭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만권 박사님 요즘에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 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뭐 한 3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저희 근데 나가는 것들이 정치 평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뭐 시사인 유튜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문화평론 같은 것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방송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종배 시사집중에 나오셨을 때 되게 힘들어 보였어. 내가 몇 번 봤는데 말하면서도 스스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면서 뭐 어제 광복절, 뭐 지금 뭐 경축사에 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윤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물어보겠다라고 했더니 안 본다는 거야. 난 걱정돼 지금. 그래서 아니 나오면 채널에 나오면 그냥 돌린대. 짜증내서. 정말 또 학자이지만 또 굉장히 욱하시는 데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큰 그림.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일단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 아렌트라고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현상,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다소 딱딱하더라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나는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이한나라고. 시끄러. 자, 제가 좋아했던 누나가 있어요. 어떻게 안나 누나 잘 살고 있나요? 네. 지금 애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 만고 박사님 이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아니 뭐 한나 아렌트는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뭐 계시겠지만 20세기 이제 초반에 출생을 해서 20세기 중반 이제 70년대까지 뭐 생존해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작품으로 유명한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하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한 또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진짜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작품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사실은 전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대로 분석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나온 뭔가 연구는 있었지만 이제 실제 나치들이 등장하고 뭐 스탈리니즘 나오고 뭐 스탈린 체제 나오고 그럴 때 그런 전체주의가 뭔가를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전체주의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이제 던졌던 전체주의라는 것들이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다른 거였어요. 우리는 이게 전체주의는 독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전체주의와 독재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라고 하면 독재는 위에서 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찍어 눌러서 만들 수 있는 체제인데 전체주의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체주의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시기가 뭐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실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외롭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외롭다라는 말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외롭다라는 말이 너무 낭만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외로우려면 가을이 와야 되고 막 낙엽도 떨어져야 되고 레인코트 있어야 되고 바바리 코트 입어야 되고 담배 하나 펴야 되고 바바리 코트도 꼭 갈색으로 입어야 되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외롭다라는 말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호소할 사람이 없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상태. 고립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들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처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 이 외롭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만든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만든 거예요. 롤리. 예, 론리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 셰익스피어 만든 걸 알았던 건 아닌데 그냥 롤리만 한 거지. 미안해.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네, 그 셰익스피어가 이제 코리올레이너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처음으로 썼던 용어인데 그나마 이게 17세기 초반에 처음 쓰이고 17세기에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말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외롭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애들을 많이 낳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19세기에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는 또 따라잡지를 못하는 현상이 19세기 이제 중반 말부터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업이라는 단어들이 진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유럽에서 등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데 요때 직업 없이 자꾸 이제 근데 도시화 같은 것도 다 진행이 됐잖아요. 산업혁명과 함께. 그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왔는데 자기가 직업도 못 잡고 사회적으로 쓸모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거주할 곳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도움도 호소하지 못하고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증폭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냐? 제국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시작해서 이렇게 위험한 세력들을 삽으로 뜨듯이 떠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원래. 그러니까 호주로 강제 그렇죠. 이주 강제 이런 이주시키고 거를... 뭐 프랑스 알제리 보내고 이랬던 게 다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위험한 사람들을 다 떠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프로젝트가 제국주의였고, 그래서 사실 제국주의가 이 외로워진 사람들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관이 되게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석이었던 거죠. 힘이 넘쳐나서 그렇죠. 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렌트의 분석이 그랬다는 거죠. 아렌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이 외로워진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품고 있는 게 너무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 근대화의 격차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유럽은 발전해 있고 다른 지역은 발전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죠. 왜 다른 지역도 다 어느 정도는 근대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도움 없이
버려져 있고 내가 계속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인정 요건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리를 찾아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자리를 찾아줄게 하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술학도였고 이게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려난 사람이라는 것에 되게 동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 체제에서의 되게 중요한 관직이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런 출신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번씩 물먹어가지고 쫓겨났던 사람들, 밀려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외로워진 사람들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사람들에게 네 자리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찾아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밀려난 사람들에게 내가 밀려났다라고 또 느끼는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찾아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등장했을 때 이제 전체주의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21세기 학자들은 뭐로 쓰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현상을 트럼프 현상을 분석할 때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히틀러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밀려난 노동자들한테 내가 너네들의 자리를 찾아줄게 하고 약속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러스트벨트 이런 지역에 옛날에 근로자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 백인들인데 그쵸, 유색인종들한테 자기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라고 하면 이게 미국 이민자들 중에서도 이게 자기를 유색인종이지만 내가 백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명예 백인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백인.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 트럼프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못 받다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밀려난 사람들의 또 상당히 다수가 누구도 자기를 도와준다는 말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기성정치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특히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 계도의 대상으로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밀려난 사람들한테는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자기들을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는 밀려나 있는데 우리한테 실질적 도움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이런 쳐다보는 건 오히려 뭐 성소수자 여성들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안 쳐다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동원할 때 늘 뭐라고 해야 하느냐. 원래 포퓰리즘이 권력이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 거였는데 이걸 소수의 엘리트들이 뺏어갔으니까 그걸 찾아오자는 운동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딱 포퓰리즘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파 포퓰리즘은 세력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제3세력 외부자를 하나 더 설정했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여성, 외국인, 그다음에 뭐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난민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봐, 기존의 정치인들이 니네들보다 저 바깥에 온 그리고 전통적으로 밀려나 있었던 쟤네들을 훨씬 더 사랑해라고 이야기한다. 뺏겼다. 그렇죠. 저 사람들한테 우리를 뺏겼다. 그러면 이게 동원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혐오의 동원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요즘 보면 다 혐오 사회가 어느 곳에나 가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우파 포퓰리즘이 판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라고 하면 그 소수자 혐오들, 사회적 약자 혐오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워서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 동원하는 정치인들은 동원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찍어주면 동원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찍어주면서 이제 전애들보다 그러니까 밀려나서 힘든 이 나라를 발전시켜온 니네들보다 저 바깥에 들어온 쟤네들을 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라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건 이 남성의 거친 노동력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노동력이었는데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막 쎄빠지게 한 건데 그런 거 한 건데 지금 여성이 와서 이 자리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발전시켜온 이 체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원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다 우리가 이끄는데 우리가 그 고생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개무시한다고 우리를.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시골 노인들한테 옥장판 파는 거랑 비슷하네. 되게 뭐? 그래요?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시골 노인들이 자녀들 다 도시로 떠나고 외롭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주 살갑게 대하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 할머니 이거 이렇게 비싼 거 아니라는 거 할머니도 알잖아. 왜 사는 거야?
물건 보고 사니? 사람 보고 사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라고 하시더라고. 그건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골에 계신 보건소 의사님 이런 분들이 원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시골에서 좀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떨어져 있고 이러면 보건소 가면 돈 1,000원, 2,000원 들고 가면 20분, 30분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의사들, 약사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그 병원이 있으면 또 약국도 따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나름대로 시골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의 장소인 거예요. 나이가 이야기를 동네 사랑방이구나. 그렇죠. 사랑방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살인의 추억에도 보면 그 송강호 여자친구. 그렇잖아요. 다니면서 직접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이러면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외로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외로워진 사람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특히 기존 정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히틀러 다 아웃사이더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웃사이더였네. 그러면 다 아웃사이더들을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 경험에서는. 여의도 정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은 못 믿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너의 위치를 찾아줄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하면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게 되는 그럼 처음에 출발은 동질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아웃사이더. 저 사람도 출신은 아웃사이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사실은 있죠. 근데 그 숫자가 우리나라에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1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잠깐만요. 한나 아른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와 버렸는데. 아른트 얘기. 한나 아른트 얘기. 그러니까 아른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트럼프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어. 아까 요즘에 선거 때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던 이대남이라는 존재도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굉장히 뭐 보수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섰던 현상도 이전에 못 봤던 현상이거든. 근데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도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미국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 소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들, 우리가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하지만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옛날에는 사실은 미국은 이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배관공만 해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내세운 구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원래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신이었는데. 그죠, 맞아요.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당신들보다 성소수자 그리고 뭐 이민자, 난민 이런 사람들 더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사람들부터 권력을 뺏어다가 당신들한테 줄게 라는 희망을 줬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니네들 저 이민자 난민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한다고 니네들을 소중히 못하는 니네들을 심지어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난까지 해. 궤도의 대상으로 보고. 궤도의 대상으로 봐. 그러면 니네들이 얼마나 한심한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 니네들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한심하게 취급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이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은 기성 정치에 질려 있는데 그 질린 사람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이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미국 대선 있잖아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 트럼프 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선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뭐 부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바이든 지지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이든 지지 연설. 왜냐?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혐오를 조장하고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 트럼프라는 이 인물은 미국을 충분히 내전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때 심지어는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가수들 다 나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 나 미민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절대 찍지 말라고. 실제로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도 그 문제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가 얻었던 표가 이게 미국이 그만큼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됐던 정도의 표를 받았는데 이게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의 표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또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전제로 시작했던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한 사회에서? 아니 뭐 우리가 사실은 이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립되고 외롭다라는 것과 고립될 가능성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그 유사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생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외롭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도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외롭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외롭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루저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사실은 자기가 외롭더라도 그걸 표현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지위 불안이 있는 사람은 다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지위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실제 중산층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 100세 시대 연구소라고 해서 NH투자증권이 조사한 게 있어요. 2016년인가. 그때 조사한 걸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실제 중산층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중산층이니까 중산층이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거의 79.1%인가가 자기가 아니라고 답하거든요. 예. 그럼 뭐냐? 우리나라 중산층이 거의 다 지위 불안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위 28%인가 안에 소득이 들어가는 한국 사람한테 당신이 당신이 속한 그 위치가 어디냐고 생각했더니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내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다라고 답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상위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위층인데도 불구하고. 상위층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위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용 불안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대기업에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의 간부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래를 걱정하세요. 근데 이거를 매스미디어가 좀 조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경제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지고 지금 몇 세인 사람이 몇 세에 은퇴를 해서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해. 뭐 20억, 30억. 있을 리가 없는 금액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소득으로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후가 자산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건 뭘 있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액수가 막 20억, 30억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소득이 꾸준히 얼마라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산에 집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20억, 30억은 뭐 집이 있고 뭐 예적금이 있고 뭐 이런 사람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20억, 30억인데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받아들일 때는 나는 그 돈은 없지만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또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에게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금융자산을 생각하죠. 투자해 놓은 곳, 내가 배당금 받은 주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당신 자산이 뭐요라고 물어보면 다 부동산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현금화가 일단 어렵고 두 번째로 이게 현금 가치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맞아요. 갑자기 집값이 훅 떨어져가지고 똥값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여러 자료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제 부동산, 두 번째가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 보험, 사적 보험 나오는 건데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많이 드는데 그것들이 우리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크다 그러거든요. 사적으로 들어오는 보험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일단 비싸거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보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이 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많은 발전된 국가를 보면 노후를
국가들이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사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 지휘불안이 큰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OECD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친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에 거의 우리나라 항상 꼴찌예요. 41개국 중 막 이렇게 조사하면 41등 뭐 39개국 조사 39등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밑에서 뭐 한 3계단 안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는 살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해체되는 가능성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게 좀 보이는 게요.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제가 2021년 기준으로 33%가 넘어갔는데 이게 최다 가구 유형이거든요. 와, 지금 현재 33%. 33%. 그런데 이 1인 가구에 또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분 겁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해지면 혼자 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건 맞죠? 맞죠. 가난해지면 혼자 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도 낮고 그리고 1인 가구 유형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면 1인 가구에서 외로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1인 가구에서 46%가 나타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는 20대예요. 우리 노인들이 아니에요. 통계 조사 딱 한 차례 있었던 그 28년 그 외로움 조사 보고서에서는 20대들이 제일 외롭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가 가요. 아니 지금 20대 젊은이들 남성 여성 불문하고 연애 중이라는 대답에 뭐 20%밖에 안 돼요. 연애는 고사하고 지금 친구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네. 그리고 20대는 보통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게 꼭 외로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혼자 고독하게 막 취준 생활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취직 연령이 30세가 넘어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20대를 대학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준 생활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10년을 그렇게 통으로 외롭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애하면 마치 내가 불성실한 사람 된 것 같잖아. 맞아요. 취업 준비 중에 연애하면 야, 넌 정신 못 차리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냐? 주변에 다 뭐라 그러죠. 야, 너 미래가 결정된 그 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연애질이나 하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20대 때 연애라는 건 사람의 관계에 되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20대들이 자꾸 외롭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게 체계적인 여론조사가 여러 번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이걸 대표다 정확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 조사에 한해서만큼은 어릴수록 외로워요. 어릴수록 외롭고. 나이가 젊어질수록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증 그대로.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10대도 외로워. 그렇지. 그리고 10대도 연애 못해. 10대 후반도 엄청 외로워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지금. 왜냐? 이 세계화 현상에서 영미식 그 자유주의를 따라갔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이게 왜냐? 능력주의 고양되어 있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자격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양되고 경쟁이 능력을 쌓기 전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사람 취급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외롭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취업한 친구들 우리 그 통계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나라가 보상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상 격차 그러니까 소위 취직을 했을 때 보상 격차가 너무 커요. 보상 격차가 소위 말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떨어진다. 아니요. 실질적으로 10%와 20%의 평균 연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와 그 밑에 있는 게 상위 10%의 평균 연봉.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그 구간에서 35%에 잡히니까 요게 우리나라 3.5%가 그때 얼마 정도 받느냐? 9,900 얼마인가 나와요. 이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통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간에서 바로 4천만 원이 넘게 떨어져요.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4천만 원이란 게 그러니까 5천만 원대로 떨어져.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뭐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율이 되게 그 보상 격차의 비율이 그것과 비슷해요. 12, 비슷한데요? 12대 88 정도로 나요. 12대 88. 맞네. 거의 12대 88.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젊은이들은 또 본능적으로 뭐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취직을 못하면 밀려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밀려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사해놓은 걸 이렇게 그 청년들 뭐 고립 은둔 청년들 조사해놓은 거 보면 서울시에서만 한 12만 9천 명 정도까지 이제 6개월 이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회피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6개월 이상? 예, 6개월 이상. 사람을 뭐 안 만나거나 회피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12만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2만? 예. 근데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형 나도 그랬어. 나도 고시원에 처박혀서 행정고시 준비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져. 내가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내 심리였었거든요. 내가 진짜 내가 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네.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시험이 내 마지막 기회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난 밀려나는 거다. 나는 그냥 그 도태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또 공부도 안 돼. 그러면 공부도 안 되고 외롭고 힘들고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 만날 여유가 어디에 있어. 아니 근데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뭔가 이제 난 이제 정치 철학이 아니라 그때는 동양 철학 쪽에 빠져 있어서 혼자 정신 수련한답시고 한 보름을 혼자 지내본 적이 있어. 일부러. 근데 보름 지내고 나서 여름이었는데 사람이 돌더라. 이게 약간 진짜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이상해져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한테 난 별로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처럼 휴대전화 있을 때도 아니잖아. 있지도 않아. 친하지도 않은 과 애한테 전화를 해서 여름에 땀 범벅이 되는데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1시간 넘게 떠들고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친구가 얼마나 욕을 했을까? 이 새끼 뭐야? 이랬을 거야. 이해했을 거예요. 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요즘은 진짜 그 망변 통치학 같은 말이 있어요. 다 외로워서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자발적으로 보름 꼴랑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6개월씩 사람을 못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알건 모르건 알고 본능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보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지.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네가 왜 그렇게 고립을 택했느냐 은둔을 택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다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못해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가 사회적으로 진입할 때 결국은 그 보상 격차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 밀려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났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위 10%에도 밀려난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많네. 무슨 말인지 90%네. 알겠죠?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모든 계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 밀려났다 그러면 자꾸 바닥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위에 아주 경쟁이 극심한 10% 내에서도 밀려나는 아이들은 있어요. 있겠지. 그러면 걔네들도 고립돼요. 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걸 택하지. 왜?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그래서 각각에서 고립이 다 생겨나요. 모든 곳에서 다 고립이 실제로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능력주의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능력주의 사회예요. 지금은 미국보다 더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보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역사적 전통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은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교 사회가 되게 신분 사회 같고 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동서양의 신분 사회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신분의 개방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과거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방에 점프할 수 있는. 한 방에 점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평민한테도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민한테 열려 있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서양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서양에서 공무원들을 시험으로 선발한 게 19세기 말부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부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능력주의가 들어오면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사회다라고 유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능력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네. 실질적으로 이 능력주의가 강화된 사회는 뭐로 가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해요? 자기 책임의 윤리 사회로 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거죠.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앞에 뭐 다 있는 스태프님들 다 우리 젊은 세대로 보이는데 이 세대들이 제가 MZ 세대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가 Z 세대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죠. 이게 에스파와 핑클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밀레니엄 세대야. 내가 밀레니엄 세대고 쟤네들이 Z 세대인데. 근데 절대 같을 수 없는데 이 세대를 간통하는 코드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아, 그건 맞아. 잘못도 내 잘못이고 내가 불행한 것도 내 잘못인 거고 국가 사회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뭐냐? 공정성의 내용이 뭐냐? 국가야 나를 좀 뭐 어떻게 돈을 해가지고 도와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 테니까 그 환경을 잘 보장해줘요. 그게 공정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의 키워드가 막 꽂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못 해주잖아, 안 해주잖아. 근데 뭐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논리를 들어보면 그 국가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책임의 윤리가. 말은 되게 좋은데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알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되게 불행한 거야. 되게 살펴주지 않아.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세대가 능력주의 세대인데 능력주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5번, 6번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는 알기 때문에 시험 치면서 떨어지면서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스스로. 다 인정해 그리고 버리는구나. 이게 거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이야. 이게 거울상이 된다는 거죠. 잘하면서 계속 시험을 쳐왔고 거기에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탓할 사람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이게 그냥 내 책임인 거야. 내 책임. 그러니까 시스템의 잘못을 물을 기회가 아예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뭐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학자들은 뭐 그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유럽의 Y 세대, 그리고 우리 이 세대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MZ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인류 최초,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된 이후로 국가에게 자기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첫 번째 세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네요. 우리 그 형님들 세대만 해도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국가가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이게 이 정치가 이게 뭐야?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아니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 보면 그래요. 거기 박중훈이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나라 젊은이들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부시고 화염병 가지고 개지랄들을 하는데 야 우리나라 애들은 왜 이렇게 착하냐? 야 너 너무 니 탓하지 마라는 대사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능력주의가 엄청나게 고양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능력을 만드는 요소가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을 만드는 이 메리트, 영어로는 메리트예요. 이걸 만드는 요소가 2개다 그래요. 하나는 IQ로 대표되는 재능.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력은 그냥 기본값이라 그래요. 왜냐? 모든 사람한테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막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5자리인데 노력하는 사람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누구나에게 다 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은 그냥 기본값. 평등한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재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능력주의가 뭐라고 이러느냐? 노력주의가 돼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네 잘못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노력주의가 도덕주의까지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하는 게으른 네가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어딜 네가 불만 세력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진보 세력은 불만 세력이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왜? 성실히 노력한 아이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막 환경 자체는 그렇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계가 능력주의 세계로 갈수록 세계는 약간 보수화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그런 현상들은 사회적 복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트렌드가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술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기술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술이 지금까지는 그 어느 기술보다 보상 격차가 커요. 소수한테 몰아줘요. 그리고 지금 우린 디지털 기술하면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곳은 청소, 배달, 심부름 같은 자리예요. 이 플랫폼과 맞물려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 격차가 디지털 있는 쪽이 보상 격차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상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소수들에게 계속 보전이 되고 능력주의는 강화되고 그런데 밀려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없고 그러면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불만을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나쁜 짓이고 그러면 걔네들은 담게 되는데 마음에 담아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게 다 내가 세상 탓이 이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못난 탓이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난 탓이야라는 이 마음을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안에 끝까지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반드시 사람들한테 튀어나오거든요. 원망이 그렇죠. 되고 불만이 되고 그러면 이게 자기 혐오는 뭐로 가느냐 반드시 타자 혐오로 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게 타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를 불행하게 한 게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냥 능력이 없어서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세상에 누군가가 미운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뭔가를 모르겠고 그냥 나는 세상은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 그러고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한테 닿오느냐 특정한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작위로 발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끔 무작위 혐오 점자 같은 것들이 가끔 누가 타겟을 찝어줄 때가 있어. 예. 그렇죠. 그걸 찍어주는 게 정치적으로 선동가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안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묻지마 범죄 같은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쟤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거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것조차 안 따라가면 아예 무작위로 가버리는 무작위로 어쨌든 가버리고. 분노는 튀어나와야 되고 그 사실 이거에 제일 좋은 재물은 연예인이거든요. 그쵸 맞아. 연예인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저 새끼가 그런 새끼가 되는 거야. 저 새끼 지가 얼마나 잘 나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성공한 줄도 모르고 저 새끼 저거 욕해도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막 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거음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언론 그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뭐가 논란 이런 거 붙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정치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논란은 뭐에 붙고 있느냐 연예 기사 이런 거에 논란이 다 붙어요. 맞아. 그래서 거기에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누군가 논란이라고 말했을 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그리고 갈등이 유발되면 언론한테는 되게 좋아요. 왜? 이게 클릭이 늘어나니까. 쓸 게 많아지는 거죠. 쓸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도 더 웃긴 건 뭐냐라고 하면 디지털 환경으로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갈등 유발 기사의 클릭수가 높아요. 분노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유발할수록 언론 기사도 높은 거예요. 이게 언론도. 심지어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래요. 분노 유발을 할수록 소셜 미디어에서도 훨씬 더 클릭수가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이게 직접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달걀을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디지털 기술은 그냥 이걸로 치면 되니까. 치면 바로 내가 댓글 남기면 뭐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 사람이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의 무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갈등을 유발하려면 어쨌든 비용이 들었어요. 왜? 뭐라도 복사라도 하나 하면 종이 이제 하나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비용이 드는데 인터넷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상 0에 수렴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정보 전달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만 해도 데모를 하다가도 일단 집에 가야죠. 자야로. 맞아요. 근데 이거 디지털은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들면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등 유발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유럽의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고립된 사람일수록 우파들에게 투표해요. 난 그게 신기해요. 극우파들에게 투표해요. 아니 지금까지 정보를 그냥 기존의 옛날식 사고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정권이 나서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를 조절할까라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표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들을 가르치려 들고 니네들은 옳고 그름도 똑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뭐도 못하는 그런 가르치는 거기 일단 무시당하는 거에 질려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불만 있는데 나도 힘들고 나도 무시당하는 자존감도 낮은데 갑자기 계속 뭔가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치려 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이해했던 친구가 친구래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석 정치인 같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 읽어보면 자기가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뭘 배웠는지를 써놨어요. 그걸 정확하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정말 잘 적용시켰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파 포퓰리스트가 이준석일지도 모른다라는 논문도 쓴 적이 있거든요. 글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너무 잘 이해했던 친구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개를 보면 뭔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 이런데 갑자기 197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어제 그 광복절 기념사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게 인권 무슨 세력의 모습을 하고 숨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인권 진보 뭐 이런 것들을 모습을 하고 이제 실제로 공산 세력이 숨어 있다라는 그 1970년대식의 군사 정부식의 레토릭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지층,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60대, 70대가 제일 많아요. 세대별로 보면. 그렇죠. 60대, 70대에 제일 많이 몰려있거든요. 한국 갤럽 조사 보시면 제일 높은 거로 실질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을 해놓고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과거의 것들을 폐기시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아주 평가절하하면서 폐기시키는 게 우리나라 약간 문화적으로 좀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나의 노력, 나의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뭔가를 청춘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나이 들고 이게 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것들 소외당하는 느낌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존재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세대건 뭔가를 했을 때 그 세대의 어떤 미래를 본다고 해서 과거 세대가 뭔가 해놓은 것들을 무시하고 폐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인정해야 그분들도 더 개방이 되고 하는 것들. 지금 망문 박사님 얘기 들어서 약간 무서웠던 게 우리도 방송하면서도 어제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이동관 지금 얘기하면서 공산당 기관지 이런 얘기는 야 세상에 지금 2023년에 누가 공산당이란 말이 캐캐 먹은 소리를 누가 듣냐. 어디 쌍팔려도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황당한 소리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렇죠.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에는 먹힐 수 있는 그 시절을 사는 그 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의 시절을 같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했던 이루어놓은 것들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정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 세계 우리 전 세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배제하고 폐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지층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다음 선거에서도 저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거 목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지 세력만 심는다가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딱 갖고 있다. 자기 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세력,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지층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지지층의 많은 쪽에다가 저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검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겠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목표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번 선거를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 연합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다 그랬죠. 근데 여기 다 쳐냈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남아 있잖아. 그렇죠.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다 쳐냈잖아요. 그러면 선거연합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번 선거에서 20만 표 차인가로 이겼잖아요. 네. 그 선거연합이 만들어져서 그 투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 선거연합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관심이 있나 대통령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는 별로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졸라 비상이잖아. 그러면 뭐 이게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눈에 들려고 난리겠죠. 일단 공천을 받는 것까지. 그 사람도 네.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일부 대통령 눈에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도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수도권 비상론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신당 창당론도 그래서 나오고 저것들이 혹시 아예 버리고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망고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이란 인물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고 생각해가면서 이런 계획들을 가져가고 있을까? 윤석열은 아니어도 그 밑에 대가리는 그렇죠. 있겠지. 그게 밑이라고 봐야 될까?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또 누군가가 뒤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혼자서 그렸다고는 저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는 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는 음모론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음모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학자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본 선거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정말 선거의 목표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박사님 의견이지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새끼 PD야 이건 편집하면 안 된다잉. 이 부분도 편집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진짜 들으면서 근데 이제 아까 진짜 놀랐던 게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할까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답답함, 분노, 막상 박사님도 이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박사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본인도 뉴스 안 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제가 뉴스를 안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제가 그 최근에 뭐 디지털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멈추고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 1년마다 10배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차에 100배, 3년 차에 10,000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2012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못 따라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정치가 1970년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너무 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이게 결국은 정책 결정자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서포트하는가가 이 미래의 우리 기술의 발전도 결정을 할 텐데 너무 그 격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그런 뉴스를 자꾸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우리한테 그 스마트폰 200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2007년에 처음 나온 물건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2009년에 아이폰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밖에 안 된 물건들 15년 16년 된 물건이 지금 인류의 80% 이상이 들고 있어요. 80%가량 15년도 안 된 물건을 진짜 그러네.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이런 물건이 있을까 싶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물건이 없어요. 나 지금 디지털 AI 충격받았던 게 얼마 전에 2번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출연하는 방송에 종편 방송에 그 방송 프로그램 사파를 몇 달 전부터 AI가 그려주고 있어. 나 그거 그냥 뭐 뉴스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도입을 했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은 그런 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뉴스 같은 창작품이 아니잖아요. 예술 창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뉴스는 전하는 거지. 그렇죠. 딜리버리잖아. 사건 사고 그 얘기를 입력을 하면 얘가 거기에 맞는 걸 그려주는. 그래서 지금 방송에 그게 쓰이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다니까. 어지간한 CG도 AI가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어지간한 인간이 쓴 것보다 AI가 쓴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도 두 번째가 오래전부터 내가 자문해준 중소기업에서 상품 광고 문구를 AI가 쓰고 있어 지금. 이미 현실. 야 카피라이터 직장 하나 날라갔고 그 사파 디지털 만드는 사람 직장도 하나 날라갔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에 뭘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지. 197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산 세력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우리 국가가 너무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안 보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좀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알려달라니까 지금 당장 없는 나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근데 이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게 너무 그 격차가 나서 안 보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그런 뉴스를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와 경쟁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격차가 나니까 마음이 미워지는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안 하려고 제가 지금 TV를 잘 안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저는 잘 건너가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모든 자원의, 이게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를 결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국가가 뭘 어디에 투입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우리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치가 하는 기능이 중요해요. 그러면 정치가 우리가 뭘 해야 될고 뭔가 결정을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정치가 뭔가 결정을 기능을 하면서 자원 배당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별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구도를 보세요. 우리가 여당과 정부, 대통령이 당선돼서 여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됐지만 지금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다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럼 반대편 국회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제 사실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죠. 그러면 정부와 국회가 같이 역할을 해야, 같이 협력을 해야 뭔가 결론이 나와요. 그래야 뭔가 법안이 바뀌고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해주고 싶겠어요, 뭐를? 네?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혐오의 레토릭을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갈라치는 레토릭을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정부한테도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같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해서 뭔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고, 지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따위를 조장하면서 뭔가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몇 년을 뒤처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기술에서 1년은 그러니까요. 그 전해의 100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한 해에 10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 가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기술의 전체적인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2, 3년 놀았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야, 이게 사법고시 준비랑은 다르네. 야, 4년이면 몇 배가 되는 거야? 4년이면 10,000배. 3년이면 10,000배죠. 3년에 10,000배. 100만 배. 지금 그런 속도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 속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게 우리 정치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자리 변동은 어떻게 오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은 중간 숙련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처음엔 줄였다가 이제 사무직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그 저숙련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간단하게 뭐 청소, 배달, 심부름 이렇게 플랫폼 쪽에 맞물려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디지털 기술하면 아주 나이스한 곳에서 직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디지털 기술은 어렵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그러면 어렵고 반복적인 일, 디지털 기술의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디지털 기술 내에 어렵고 복잡한 일을 줄여요. 그럼 코딩 같은 거 이제 GPT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일자리도 걔네들이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지금 전 국민이 코딩하고 있는데 애들 다 코딩 시키고 있는데, 맞아. 애들이 자랐을 때 전 코딩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코딩 시키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필요할지 그냥 코딩 원리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시킬 이제는 뭐 따로 챗GPT한테 일 시키려고 뭐 C 뭐 이런 언어를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 언어로 쓰면 해줘요 코딩을.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이렇게 빨리 발전해 나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직업의 지형이니 뭐니 온갖 것들을 다 변형시킬 텐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싸움질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너무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같이 협력을 하는 그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는 누가 돼야 되느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죠. 예. 같이 그게 지금 현재 같이 뭔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아유. 우리 계속 정치가 우리 발전해 나가는 이거 있잖아요. 뭐 경제를 살리겠다, 뭐 하겠다 하고 있는데 발전해 나가는 이 기술 시대에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상황에 조금만 눈 놓고 있으면 진짜 망합니다. 그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절대 정치의 안정성과 경제의 안정성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정말 협력을 하고 변해가는 시대에 정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망고 박사님은 너무 한 큐에 다 활용하고 얘기가 좀 아까워. 좀 아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정준희 교수가 커뮤니티 이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을 아까 형이 말한 거에 해답을 정준희 교수는 좋은 커뮤니티의 육성과 시민 사회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게 처음 들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외로움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케어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버려져 있다. 내가 도태됐다라는 심정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느 커뮤니티에 가냐 그러면 혐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많이 가. 거기서 혐오의 감정을 막 배설해. 공통점을 찾는 거죠. 굉장히 나쁜 커뮤니티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는 서로 누구 하나 잘 됐다 그래서 칭찬해주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욕해요. 그래봐야 네가 조센진이지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뭐 시험 합격했어? 그래봐야 씨발 네가 공무원이지 뭐. 야 족같은 인생 시작되고 뭐 축하한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겨내려면 좋은 커뮤니티가 답이기는 해.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우리나라 정치가 변하려고 한다면 이제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경청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죠.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저 진짜 부탁인데요. 정치하시는 분들 말의 격조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랑 다르잖아요. 저희들은 여기서는 저희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보고 정치를 하실 수는 없고 유튜브의 언어로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뭐 양당이 내는 막 대변인 성명서 보면 정말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두려운 막 그런 표현들이 막 쌓여 있어요. 제발 말의 격조를 조금만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트럼프한테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의 격조가 너무 낮아서였어요. 그 격조 낮은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자기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지지자를 얻고 싶어서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의 아주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달라야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대표들이에요. 표를 얻어가신 분들이에요. 니네들도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들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린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의 격조를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진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라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지지자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런 저급한 언어를 쓴다. 그럼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말의 격조가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권력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국회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자, 이제 저 망고 박사님 니 얼마 때나 더 여기서
몇 번 더 빨아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제 묻힐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사실 제가 저는 그래도 돼요. 저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급한 언어 써도 된다고요. 아니, 저는 네. 할각이 다 했어요. 아니요. 제가 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많아요. 나도 궁금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지 않으면 또 잊어먹을 것 같은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요. 한 명이라도 정치인들 중에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이 있겠지.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전하실 수 있으면 좀 보라고 해주세요. 정치인분들한테. 이게 또 이거 보시고 또 나쁜 걸 배우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면 우리한테도 표가 온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말고 딴 걸 배우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고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있겠다. 막 있죠. 가능해요. 있겠네. 왜냐하면 뭐 정부가 커뮤니티를 짓는다든가 그런데 예산을 대거든요. 그런 예산을 끊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게 도서관들의 예산을 끊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되게 사소한 건데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 라이더, 쉼터 이런 것들도 예산 다 끊었대요. 라이더 이게 밤새 배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이런 자리를 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렸다는 거야. 시민 사회들이 했던 뭐 이렇게 그 모임 같은 것들 단체들 카르텔하면서 지원들 다 끊었잖아. 그치. 가서 돈 줬더니 밥 먹는 거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 끊었잖아.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럼 커뮤니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 배우가 너무 궁금해. 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 그만큼 생각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봐. 좋게 표현했다. 우리 대통령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뭐 술자리에서 몇 시간씩 혼자 떠드시잖아. 뭐 95%를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다 진짜. 자, 어쨌든 정확하게 딱 1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망고 박사님을 다음에 우리가 또 불러서 또 지금 현상을 외면하고 그 쌓아올린 그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또 망고 박사님 완전히 외면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뉴스 안 봐, 막 이러면서 막 TV 낳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학자들은. 대한 뉴스 봐야 돼요. 요즘은 옛날보다 잘 안 본다. 그렇지. 그러네. 또 수많은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 옛날보다 잘 안 본다. 니네들은 맨날 뭐 정치 혐오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정치 혐오자를 데려다녔냐 뭐 이럴까봐 그래. 그거 아니야. 옛날보다 잘 안 본다. 옛날보다 잘 안 본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월간 김만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 얘기 아직 마무리 못 지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